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해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념과 구조, 형사소송의 이념이라는 게 있죠. 이념과 구조라는 게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먼저 이념이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념은 우리가 형사소송이라는 게 이제 법체계가 있잖아요. 그 법체계가 1조부터 이제 뭐 400 몇 조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조문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고 이 법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걸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이념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형사 절차에서 자, 뭐가 된다? 이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자, 형사 절차에서 추구해야 할 뭐가 된다? 이제 최고의 가치. 이것을 형사소송의 이념 이렇게 부르죠. 목적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념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들어가는데, 이념은 이제 한 가지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라고 했으니까 혹시 유일한 가치냐? 유일한 가치는 아니고 추구하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다? 바로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게 있죠. 실체 진실의 발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적정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속한 재판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형사 절차의 이념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실체 진실의 발견과 그다음에 적정 절차와 신속한 재판은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체 진실의 발견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적정 절차나 신속한 재판은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호 긴장 관계에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긴장 관계라는 건 뭐예요? 이걸 강조하면 이쪽이 무너지는 거죠. 반대로 이쪽을 강조하면 뭐가 된다? 이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형사 절차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된다. 이걸 일단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놓고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첫 번째 실체 진실의 발견이 무엇인가? 이제 이걸 또 다른 말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체 진실주의. 자, 실체 진실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자, 실체 진실주의라는 건 어떤 뜻이냐? 자, 법원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당사자의 주장에 자, 구애됨이 없이 자,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자,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파악하자. 사안의 진상을 뭐다? 명백히 파악하자. 이런 내용이 바로 실체 진실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된다, 구애되지 않는다, 구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뭔가 얘기했는데 법원은 그런 피고인이 뭔가 얘기한 그대로 가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을 왜 쓰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실체 진실주의라고 하는데, 실체라는 말을 붙여요. 그럼 우리가 현실에서 실체 진실주의 이런 말 쓰면 미친놈입니다. 그쵸? 갑자기 뭔가를 얘기하는데 야, 이건 실체 진실에 맞지 않잖아. 그러면 상대편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비용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현실에서는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 형사 절차에 쓰는 말인데, 소송은 결국엔 진실을 파악하는 건데요. 실체 진실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실체 진실의 반대말은 뭐냐? 바로 형식적 진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체 진실의 반대말은 이제 형식적 진실주의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형식적 진실주의는 뭐냐? 여기도 진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의 뜻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는 겁니다. 자,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어서 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못하는 거죠. 피고인의 주장 내에서 판단하는 건데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다시 좀 세련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범위 내에서만 진실을 파악하는 거. 이것을 형식적 진실주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요. 바로 이제 형식적 진실주의가 지배하는 소송 구조는 어디냐면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에 따지는 거죠. 민사소송.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요. 형식적 진실주의를 따져요. 자, 그럼 형식적 진실주의가 이제 왜 나오느냐? 어디에서 출발하면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대등하게 싸우는 겁니다. 당사자가 대등하게 싸우고 선악을 밝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둘이 열심히 싸우는데 그럼 열심히 싸우는 대부분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돈 때문에 하는 거죠. 대부분 돈 때문에 하는 건데 소송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원고라고 부르죠. 형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법에 딱 한 명 정해져 있어요. 누굽니까? 검사죠, 검사.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를 제기당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피고라고 부릅니다. 원고, 피고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여기는 선악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뭐 합니까? 자, 원고가 피고한테 소송을 제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1억 원 갚아라. 1억 원 갚아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법정에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원고가 주장을 하고 피고인은 뭘 하겠습니까? 반박을 하고. 그걸 싸우다가 보면 법원은 그 둘의 주장 범위 내에서 얘는 지금 1억 원을 빌렸는데 안 갚았구나 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고 승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자, 뭐다 갚았는데 계속 안 갚았다고 우기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피고 승소 이렇게 가겠죠. 이게 이제 민사소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뭐다? 선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원고, 피고 이렇게 갔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고가 누구다? 제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태우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근데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하느냐? 1억 원. 우리한테는 큰 돈인데 누구한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할까요? 빈살만 한번 할까요? 빈살만. 자, 빈살만한테 제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억 원 갚아라.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어쨌든 형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보면 이거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미친놈이 맞는데 어찌됐든 절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어요? 제가 소장을 냈으니까 법원은 빈살만한테 소장 부분을 송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우디에 가가지고 송달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빈살만이 이것을 받아본 거죠. 소장을 딱 받아봤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미친놈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면 되는데 자, 빈살만 씨가 갑자기 세상이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좀 재미를 한번 좀 추구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태우라는 녀석이 이상하게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깜찍하잖아요. 이놈 누군가 한번 궁금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오는 거죠. 소송을 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보니까 뭐 떠드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럼 왠지 좀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게 뻥이죠. 뻥이긴 한데 재판을 했는데 법정 가고 빈살만이 한마디 하면 돼요. 갚겠습니다. 갚을게요. 이렇게 딱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관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피고가 뭘 했습니까?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졸지에 이태우가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1억 원의 채권이 생겨요. 그리고 빈살만한테 1억 원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 그래서 물론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이런 일이 생기진 않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법원도 분명히 내 주장이 말이 안 되지만 내 주장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형식적 진실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형식적 진실주의가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라고 해서요. 당사자 처분이라고 할까요? 처분권주의라고 할까요? 처분권주의라고 해가지고 자, 당사자가 권리를 알아서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 처분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 형사소송으로 한번 들여와가지고 범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굴 죽였어요. 누굴 죽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이프를 죽였다고 칩시다. 자, 죽였는데 재판을 딱 봤는데 제가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는데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한 겁니다. 기소를 했는데 갑자기 재판 받다가 와이프도 없고 삶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법관한테 재판장님 제가 죽인 걸로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법관이 네가 죽인 걸로 했어. 그러면 너 유죄.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파악하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실체 진실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뭐예요? 당사자 처분. 민사소송에 얘기하는 당사자 처분, 처분권주의.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죠? 2024년도 경찰 승진 시험에 처분을 인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은 당사자 처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다? 실체 진실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실체 진실주의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기초로 실체 진실주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실체 진실주의의 내용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관점이에요. 관점인데 첫 번째는 뭐다?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극적, 소극적 이건 뭐냐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관점을 따지는 건데 자,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는 어떤 얘기냐면 적극적으로 진실을 파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진실을 파악하겠다는 얘기는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죄가 있어요. 그러면 뭐다? 반드시 처벌하자. 유죄자 필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하자라는 겁니다. 즉 처벌의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정의구현. 뭐 이게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정의구현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는 뭐냐면 진실은 진실인데 범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다? 무죄자 방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서 이 두 가지의 관점은 다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존재하지만 불가피하게 양자택일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충돌할 수가 있어요. 양자택일한다는 건 충돌한다는 얘기죠. 그럼 법원은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뭐를 우선시해야 되느냐? 이게 논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우선시 되느냐? 그랬더니 어떤 게 우선된다? 소극이 우선된다. 인권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잡아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극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예전에 많이 나온 요즘은 좀 눈에 좀 안 보이긴 한데 그래도 언젠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가 우선한다? 적극이 우선한다.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 실체 진실의 발견, 실체 진실주의와 관련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형사소송의 이념해가지고 있죠? 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 진실주의, 뭐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문장 형식으로 쭉 이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실체 진실주의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다. 자, 그러나 실체 진실의 발견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달성해야 할, 자, 형사소송의 체크할까요? 유일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됩니까? 요런 거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목적은 아니에요. 형사소송의 목적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같이 이어가 보면 그래서 적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형사소송의 실체 진실의 발견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달성해야 할 유일한 목적이다.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도 이제 그런 취지죠.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번 가보면 자, 우리 3번과 4번 한번 묶어볼까요? 3번과 4번을 묶어보면은 형사 절차는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형식적 진실에 만족할 수 없고 사안의 객관적 진상을 규명할 것이 요구되는 바 형사소송법상의 실체 진실주의는 뭐다? 형식적 진실주의와는 대립관계에 있다. 형식적 진실 얘기했었죠? 민사소송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진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뭐다? 밑에 4번 있죠? 형사소송법에서는 민사소송에서와는 달리 당사자 처분주의를, 처분권주의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6번을 또 묶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 6, 7 묶어보시면 되겠네요. 5, 6, 7. 자, 그래서 실체 진실의 내용은 뭐가 된다? 적극과
소극이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자 5번, 6번 쭉 읽어보시고 자 7번이 결론이죠. 7번은 이 두 가지가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충돌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뭘 우선시한다? 소극을 우선시한다라는 얘기죠. 적극이 아닙니다. 소극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제 보시고요. 그럼 이제 실체 진실주의가 우리 형사소송에 이제 구현된 제도들이 쭉 나와 있죠. 진실과 관련되면 다 실체 진실주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의 실체 진실주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도 가볍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사소송의 이제 이념과 관련해서 뭐가 등장한다? 적정 절차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적정 절차의 원칙. 근데 이게 적정 절차의 원칙이라고 우리 형사소송에 얘기하지만 적법 절차라고 불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적정 절차. 그래서 자, 뭐다? 적정한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형사 절차에서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중요하대요. 절차도 중요하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죠. 수사 단계에서는 누구? 피의자. 공판 단계에서는 누구? 피고인.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즉 인권 보장에 지금 중점을 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적정 절차인데요. 그 적정 절차 원칙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 그랬더니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자, 일단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재판이 공정해야 됩니까? 불공정해도 상관없습니까? 당연히 공정해야 되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 이게 등장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일단 앞에서 잠깐 봤지만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피고인이라고 불렀죠. 자, 그 다음에 피고인하고 맞대응하는 사람 누굽니까? 검사겠죠. 검사, 피고인 이렇게 되잖아요. 자, 둘은 형사 절차, 공판 절차 들어가면 둘이 대등하다고 해요. 당사자 대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등하다고 실제 대등합니까? 아니죠. 누가 힘이 세요? 당연히 이쪽이 세죠. 당연히 이쪽이 세니까 이쪽이 약자가 되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은 당연히 뭐다? 이쪽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뭐가 된다? 피고인 보호.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고인을 보호하긴 하지만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속도 시킬 수가 있고 강제 수사 같은 걸 통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강제 수사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비례성이라는 것이 세 번째 내용이죠. 자, 비례성은 이런 거죠. 최소 침해 아니면 과잉 금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생하는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올 텐데, 자, 뭐가 있죠? 이런 거 있어요.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게 있죠. 자,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 그럼 쫓아내야죠. 재판 거보다 못 받겠다고 내보내는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피고인은 약하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보호하는 게 뭐겠습니까? 옆에 한 사람 있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다? 뭐 국선 변호인 제도 같은 거. 그렇죠. 아니면 뭐 진술 거부권. 아니면 뭐 무죄 추정. 뭐 많죠.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일단 이제 비례성 최소 침해. 그래서 의무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예외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들은 이렇게 이제 파악하시고요.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절차의 원칙 해가지고, 적정 절차의 원칙이란 헌법 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법정 절차에 의하여 국가 형벌권이 실현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래서 자, 일단 적정 절차 원칙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안 돼 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 12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조 1항은 뭐냐면 적법 절차 원칙이에요. 적법 절차 원칙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편의상 뭐 적정 절차, 죄형 법정주의, 형사 절차 법정주의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적정 절차 원칙은 그 하부 원칙으로 뭐가 있다? 공정한 재판, 그다음 비례성, 피고인 보호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말들을 쭉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 가볍게 보시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적정 절차를
위반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이제 학설적인 얘기죠. 뭐 위수중으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겠다. 아니면 공소 제기까지 심지어는 무효화시키겠다. 아니면 상소를 통해서 구제를 받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이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적정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의미가 있는 건 뭐다? 바로 판례입니다. 기본적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판례들을 들어가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적정 절차 여부가 문제된 판례 어마어마하게 있죠.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제 이런 판례들이 시험에서 이제 몇 가지 같은 걸 봤으니까 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을 지울까요? 자, 첫 번째 판례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 자, 이제 지금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있기는 해요. 형사소송법 몇 조가 있느냐? 331조라는 게 있습니다. 331.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과거에는 지금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다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과 단서가 있었어요. 331조가 이제 과거에. 과거에는 331조가 본문과 뭐가 있다?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피고인이 구속이 돼 있어요. 구속이 된 상태에서 법원이 무죄 등을 선고했죠. 자, 그러면 무죄 등이 선고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331조 본문 지금도 있어요. 본문 내용은 이겁니다. 무죄 등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그럼 효력을 잃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속된 사람이 무죄가 되면 효력을 잃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실효가 된다는 얘기죠. 당연실효가 되니까 석방이 되는 거죠. 석방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뻔한 조문입니다. 그런데 과거 단서 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으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원이 비록 무죄 등을 선고해가지고 구속영장을 효력을 잃어야 되는데 단 검사의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범죄, 근데 그냥 중범죄라는 검사의 의견이 있다. 쉽게 말하면 이 정도예요. 중한 범죄라는 검사의 의견 진술이 있습니다. 의견 진술이 있으면 실효가 안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조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이 조문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 법원이 분명히 무죄 등으로 석방을 시키려고 하는데 검사가 한마디만 하면 석방이 안 되는 거예요. 석방이 안 된다. 그래서 요걸 이제 따진 건데 그럼 따질 때 어떤 논점을 따지는데 뭘 따진 거냐면 바로 영장주의를 따진 겁니다. 왜냐면 사람을 구속시키려면 영장이잖아요, 영장. 영장이 있는데 영장주의에 대한 얘기죠. 근데 영장주의는 어디서 나온 거죠? 적정 절차에서 나오는 거죠. 적정 절차에서 나오다 보니까 요걸 따진 겁니다. 그러면 영장주의라는 건 어떤 의미냐? 구속에 관련된 얘기죠. 압수수색이 아니라 구속에 관한 얘기인데 그럼 영장주의라는 뜻은 어떤 얘기입니까?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강제 집행을 못하도록 독립된 법원이 신분이 보장된 독립된 법관이 뭘 한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장주의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구속의 개시 여부, 구속을 할지 말지,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구속의 실효 여부, 구속을 할지 말지 뿐만 아니라 구속을 그러니까 석방을 시킬지 말지를 누가 판단해야 된다? 법관이 판단해야 된다. 이게 영장주의래요. 영장주의. 그러니까 법관의 판단이 항상 우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법관의 판단이 우선한다. 요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법관이 판단하고 법원이 알아서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영장주의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 한번 대입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돼요? 법원은 석방을 시키고 싶어요. 무죄 등을 선고해서. 근데 검사가 한마디 하면 석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누구의 판단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검사의 판단에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문이 뭐가 됐다?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조문이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본문만 있습니다. 본문만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자세하게 얘기했느냐? 물론 시험에 나오니까 했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반영한 판례의 태도가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판례들이 있는데, 자, 어떤 거냐면, 자, 일단 331조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조문은 몇 조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보석 허가 결정이 있습니다. 자,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과거에 즉시 항고가 있었습니다.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피고인을 석방시키려고 보석을 허가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즉시 항고라는 건 뭡니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건데, 즉시 항고의 핵심은 정지호가 있어요.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즉시 항고하고 보통 항고라는 게 있는데, 즉시 항고는 정지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항고는 정지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근데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서 법원인 보석허가 결정 뭐 한 거예요? 석방을 시켰죠. 근데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석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나가려고 하다 다시 끌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뭐가 됐다? 위헌 결정을 받았죠.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그 위헌 결정 받을 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거고,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이죠. 근데 최근 해봤자 10년입니다. 10년 좀 더 된 건데,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요. 자, 과거에 그 10여 년 전쯤에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또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법원이 지금 피고인이 재판을 받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장례 치르라고 석방을 잠깐 시켜주고 싶죠. 근데 검사가 즉시 항고해버리면 석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판단에 우선권이 있는 겁니까? 검사의 판단에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다?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논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세트로 좀 묶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1번 판례를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헌법 12조 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 시점에 한하지 않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 또는 실효시킬 것인지 여부도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구속시킬지 말지 뿐만 아니라 석방시킬지 말지도 누가 판단하자? 법관의 판단을 받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뭐죠? 요 부분은 요 규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검사의 판단에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이제 유사한 판례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가 더 있죠. 자, 7번 판례를 가보시면 됩니다. 7번 판례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있었죠. 이런 얘기.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런 건데 이건 나중에 해당 파트에서 또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판례를 첫 번째하고 7번 판례를 이렇게 보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 판례는 어떤 얘기냐? 자, 두 번째 판례는 이제 우리가 재판을 하는데 당사자의 출석은 어떤 공판 개정 요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이 만약에 법정에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재판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막아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법이 하나 있습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 그냥 줄여서 소촉법이라고 부릅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그래서 걸석재판이 있어요. 걸석재판. 형사소송은 걸석재판이라는 말 쓰진 않습니다. 불출석재판이라는 말 쓰는데요. 뉴스에서는 그런 거 구별 못하니까, 그쵸?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써요. 다 쓰는데 구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소촉법상 걸석재판은 어떤 거냐면 일단 몇 심? 1심에서 걸석재판을 하는 겁니다. 2심이나 3심은 걸석재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일단 1심에서 자, 피고인 6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거예요.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송달 불능 보고서는 송달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소재가 불분명하니까. 그러고 6개월이 지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자,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 걸석재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걸석재판 이렇게 만들었는데 물론 뭐 의도는 좀 다른 의도가 있어요. 과거에 또 독재자들이 자, 뭐죠? 자, 유죄 판결, 도망간 사람 유죄 판결 좀 쉽게 하려고 한 건데 어쨌든 요게 이제
남아있어요. 남아있다 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심 그리고 피고인이 6개월 이상 소재 불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재판해버리면 재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죄가 나오겠죠. 그리고 2심 가면 또 피고인 2번 안 나오면 재판할 수 있거든요. 또 유죄.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유죄 확정되겠죠. 그럼 자기는 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도 모르면서 유죄가 확정되는 겁니다. 근데 뭐 벌금 한 100만 원 받았다 칩시다. 그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걸석 재판했는데 사형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잡히면 죽는 거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너무 과혹하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걸석 재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럼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한 거예요. 개정을 했는데 현재는 뭐냐? 그러면 걸석 재판 아예 못하느냐?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중한 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장기 10년이 넘는 사건 있죠? 이것은 자 걸석 재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데 그러면 과도하니까 피고인에게 좀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났다. 두 번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례 문장을 한번 보시면 자기에게 아무런 책임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조사 없이 곧바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절차의 내용이 심히 적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자 뭐다?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내렸고 그다음에 자 밑에 화살표는 어떤 얘기입니까? 요걸 넣은 거예요. 요것이 이제 개정이 된 내용이다. 요거를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보시는데 자 3번하고 같이 연결될 게 11번입니다. 3번하고 11번을 같이 연결하면 되는데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것도 적정 절차와 관련된 얘기인데 자, 약간의 요령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자, 뭘 보냐면 자, 이제 우리가 수사에서 실무에서 이제 뭡니까? 사건이 발생하면 뭘 하죠? 뭐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감식 활동을 하잖아요. 그 감식 활동에서 뭘 채취합니까? 지문을 채취할 수가 있겠죠. 이 지문. 그래서 핑거 프린트. 이런 게 있죠. 지문. 뭐 사지선다의 지문 이런 게 아니라 OX 지문이 아니라 뭐죠? 핑거프린트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의 특징이 있죠. 지문이라는 것은 종생불변 그다음 뭐가 됩니까? 이제 만인부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진 지문은 일생을 통해서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만인부동. 나하고 지구상에 동일한 지문을 가진 사람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갖다 보니까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좀 약간의 여담이죠. 자, 지문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따지면 증거의 뭐다? 왕입니다. 증거 중에 최고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증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증거, 이 지문이 우리나라에서 증거의 왕이 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지문 채취를 문제 삼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판례를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지문과 관련된 판례는 전부 다 합헌입니다. 지문과 관련된 판례는 전부 다 합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지문과 관련된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피의자 신문할 때 지문 채취에 불응할 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해요. 요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지문이 증거의 왕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뭐죠? 주민등록법. 17세가 되면 10지문 다 찍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경찰청장이 관리하면서 범죄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범죄 수사 목적으로.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지만 이거 함부로 위헌 결정하면 안 돼요. 합헌입니다. 그래서 요령을 부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 지문 날인 제도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뭐다? 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용이 뭡니까?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 정보를 보관 전산화하는 행위. 합헌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같이 연결할 게 11번이죠. 제목을 봅시다. 제목. 피의자로 하여금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 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 채취를 강제하는 것. 뭐다? 합헌. 이유가 이거예요. 논리를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금치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 해가지고 금치 처분이죠. 금치 처분. 자, 금치 처분은 뭡니까? 수용자 있죠. 수용자. 형사 절차의 마지막 형 집행 절차에 가면 교도소 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 안에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재를 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뭐 슬기로운 깜빵생활 이런 거 보면 뭐 독방 며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금치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금치처분이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형의 집행 수용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가보면 금치처분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데 여기에서 몇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접견 및 서신수발 금지 있죠? 접견 및 서신수발 금지. 그 다음에 운동 금지가 있어요. 자, 그럼 접견 및 서신수발 금지는 어떤 징계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가족이나 이런 사람 면회 왔잖아요? 그럼 못 만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로 편지 같은 거 주고받게 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금지는 가둬버리는 거죠. 어디에다 가둬놓고 아예 운동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뭐 압구정동에 막 유리창으로 된 피트니스 클럽 이런 게 아니에요. 산책, 이런 것, 햇빛 보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게 두 개가 헌법재판 논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징계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다? 합헌이 됐죠. 자, 그런데 운동금지는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인권이에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도 못 보면 사육당하는 거지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다? 이 부분은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 그래서 적정 절차 위반이다. 이런 걸 따진 거죠. 그래서 자, 4번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금치 수용자에 대한 접견, 수신, 서신 수발의 제한인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나 즉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합헌. 그런데 금치 수용자에 대하여 일체의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뭐가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그래서 위헌 이렇게 간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또 뭐 나중에 나올 텐데 검사의 증인 빼돌리기 수법 해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증인을 피고인 측에서도 어떤 반대 신문권 이런 걸 보장하려면 지금 피고인 측에서 만나볼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겠죠. 근데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못 만나게 하면 무기평등이 실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헌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검사가 법원에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 압박하고 때로는 검사실에서 편의를 제공했대요. 그러면 뭐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걸 침해한다. 이건 나중에 자백배제 법칙에서도 다시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임의성 있냐 없냐. 여기에 이 진술에 임의성 있냐 없냐 이걸 따진 건데 자,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가보면요. 자, 여섯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조약도 뭐가 됩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조약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조약으로 대표적인 게 소파가 있었죠? 한미행정협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국회의 동의를 받고 해서 국내법적으로 수용이 돼요. 그래서 범죄인 인도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절차죠. 절차. 그래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어떤 인도 요구가 들어오면 바로 인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 사람을 인도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인도할지 말지를. 그 대표적인 사건이 제목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웰컴 투 포르노인가요? 다크웹 해가지고 아동 성포르노 이런 거 있었는데 우리나라 범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얘를 좀 인도해달라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법원에서 인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인도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인도 여부 결정을 어디서 하냐면 서울 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거예요. 전속관할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단심제입니다. 불복이 안 돼요. 대법원에 상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재판에 불만이 있어도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 이런 문제가 된 건데, 그러면 왜 대법원에 상고를 못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따져본 게,
이제 그 적정 절차에 나오는 것 중에 이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게 있죠. 뭐가 있다?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게 있어요. 헌법상 권리로서 적정 절차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어떤 내용이냐 요걸 좀 따져본 거예요. 따져봤는데 자, 학자분들은 견해를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다수설적인 견해는 이겁니다. 대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재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심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 3심제로 가는 걸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분들이 있고요. 아니다. 최소 한 번의 재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권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견해 대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수설적인 견해인데 문제는 이게 판례의 견해예요. 판례의 견해. 그래서 최소 한 번의 재판만 받으면 된대요.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도 법관에 의한 재판이죠. 그렇죠? 그럼 대법원에 상고를 안 했어도 상고가 불가능하더라도 이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헌법에 위반됩니까? 위반되지 않습니까? 위반되지 않겠죠. 적정 절차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다크웹 웰컴 투 포르노인가요? 그 사건에서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인도를 불허했어요. 불허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국회에서 이거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얘기를 한번 했어요.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개정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거죠. 이걸 알아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포를 놨던 게 위헌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법을 통해 통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헌법 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니까 무조건 상소가 된다? 아니다 이거죠. 한 번만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쭉 가셔가지고요. 그러한 상소 불허 입법이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판 청구권을 과잉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최소 한 번의 재판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제도에서 재판 꼭 한 번밖에 못하겠다. 위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7번 이미 얘기했었죠. 넘어가시고 다음 이제 8번, 9번, 그다음에 10번 여기까지를 이제 쭉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8번, 9번, 10번은 이제 어떤 얘기냐? 우리 신체 수색이라는 게 있죠. 신체 수색. 신체 수색. 그럼 신체 수색을 하는 것도 사람의 몸을 뒤지면 당연히 뒤짐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권 제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과잉금지 원칙, 즉 비례성이 적용되는데 근데 신체 수색과 관련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요. 어떤 규정이 있냐면 형사소송법에는 자 여자에 대한 신체 수색이 있습니다. 요 주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신체 수색은 어떻게 하느냐? 성년의 여자가 참여하도록 돼 있어요. 자, 성년의 여자가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뭐죠? 성년의 여자가 실시한다고 틀려요. 법상으로는 뭡니까? 참여만 하면 되는 거지 동성끼리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약간 변태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는 않겠지만 법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법이 이렇다라고 하면 이제 뭡니까? 법은 최소한이니까 우리 실무의 태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법보다 더 엄격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동성이 실시합니다. 자, 동성이 실시해요. 그러면 자, 법은 최소한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법은 지켰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동성이 실시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몸을 뒤져. 근데 남자야. 그렇죠? 제 몸 서로 불쾌해요. 이게 이게 서로 안 불쾌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갑자기 정체성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요것도 불편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비를 사용을 하죠. 장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전자, 영상, 검사기 이런 것들 써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뭡니까? 법 규정을 충실히 수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행했죠? 그럼 다 합헌이에요. 합헌입니다. 기준은 이거예요. 자, 이걸 놓고 이제 우리 판례들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번을 가보면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자, 체크 한번 할까요? 전자, 영상, 검사기 요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항문 같은 걸 검사를 하는데 직접 가서 보면 민망하잖아. 병원도 아니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장비를 하는 거죠. 어디에 앉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벌리라고 한 다음에 기계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기계로 보면 기계가 불쾌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합헌이다라는 거죠. 다 적정 절차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째. 근데 육안으로 보는 것도 괜찮긴 해요. 서로 불편해서 그렇지 문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시설 수용 시 육안의 항문 검사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문제가 10번째죠. 10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실제로 여기 나타나진 않지만, 신체 수색을 한 사람은 남자고요. 신체 수색을 당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신체 수색에도 과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체 수색의 종류라고 할까요? 이것도 이제 수사 실무적인 얘기인데, 종류가 있는데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첫 번째 외표 검사. 그 다음 뭐가 있다? 간이 검사.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정밀 검사. 3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는데 외표 검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몸을 훑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간이 검사하고 정밀 검사를 보는 건데 간이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벗어요. 벗는데 마지막 자존심은 세워줍니다. 속옷을 벗지 않고 하는 거예요. 속옷 안 벗고 속옷은 놔두고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체 수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밀 검사는요, 속옷을 벗어요. 마지막 자존심도 이제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속옷을 벗고 가운 입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세분화된 기준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간이 검사하고 누구는 정밀 검사한다. 그때그때 기분 따라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자, 이쪽은 범죄가 중대한 범죄겠죠. 중범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이 검사하는데 중범죄는 뭐냐면 살인, 강간, 마약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사건을 들어가 보면 이제 10번째 사건을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피해자들 있죠. 공직선거법은요 실제로 뭐 큰 죄이긴 하지만은 법정이 높지 않아요. 벌금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도 벌금 70만 원 받고 끝났던 사건입니다. 그럼 벌금 70만 원 받고 끝났던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해서 신체 수색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건 과하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경찰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부녀자들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기 하는 방법을 했대요. 그러니까 거의 망신주기죠. 이건 안 된다.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정 절차와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째로 가보면 이제 뭐가 있죠? 신속한 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형사소송의 이제 3번째 이념으로서 신속한 재판이죠. 그러면 이건 뭐다? 부당히 지연되지 않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재판이죠. 우리가 재판을 하는데 하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과도하게 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원이 있대요.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 이런 말을 짓고요. 그 다음에 뭐다? 재판의 지연은 자, 재판의 거부와 같다. 이런 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신속한 재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최대한 빨리 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가 되면 신속한 재판을 위반한 것이냐. 자, 그런 기준, 신속한 재판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자, 우리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 규정에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신속한 재판을 위반했다. 그럼 위반의 효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견해 대립이 있을 뿐입니다. 위반의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냥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어떤 경우가 신속한 재판을 위반한 것이냐, 위반 사례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좀 어떤 과정들을 좀 한번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재판을 하는데 재판 누가 하죠? 법관들이 하죠. 근데 법관이 한 것을 다른 법관이 야, 너 재판 너무 늦게 했어. 문제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럼 멱살 잡고 싸워야죠. 나중에 서로 뭡니까? 멱살 잡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우리가 신속한 재판을 위반했다라고 인정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위반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실제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합쳐서 2건 있어요. 2건 있는데 이것도 법이 개정이 다 돼버렸어요. 개정이 다 돼가지고 지금은 실제 신속한 재판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 없다? 없다. 수험적으로 따지면 위반 사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놓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들 나와 있죠? 1번부터 가볍게 읽어보시고 2번 베이컨 해가지고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돋다. 이런 말 있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은 단 하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피고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이기도 하지만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신속한 재판은.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 그다음에 소송 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의 목적과 목적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 체크할까요? 이중적인 성격. 여기다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속한 재판은 좀 어느 정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입법 형성권이 있겠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판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있는 이게 대부분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속기한 여러 차례 갱신했습니다. 구속기한 여러 차례 갱신하면 신속한 재판 위반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의 팁은 예전에 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음 중 이런 게 나와요. 신속한 재판과 관련된 원칙은 무엇인가?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소송에서 기간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거 신속한 재판과 관련된 겁니다. 기간과 관련된 건 다 신속한 재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속기간, 그다음에 구속기간 만료 25일, 그다음에 1심 선고 연기 경과. 그다음에 자, 4번은 뭐죠? 나중에 나올 텐데 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면 간이기각 결정이라는 걸 합니다. 이거 문제 없다. 그러니까 재판 바로바로 하는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다음 내용에 자, 신속한 재판을 침해할 위헌이라고 본 예외적 사례 있죠? 이 2건이에요, 실제로. 2건인데 이것도 다 법이 개정됐어요.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1번은 뭐냐? 국가보안법은 구속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50일이죠. 근데 50일이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고무죄하고 불고지죄는 별것도 아닌데 국가보안법에 있다고 해서 50일 동안 구속한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헌 결정을 내렸고 그것은 30일로 형사소송법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판례고요. 다음 두 번째는 예전에 이제 형식적인,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는 제도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상소를 만약에 제기하잖아요. 상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한다? 원심법원에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원심법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상소법원에 송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제도는 이렇게 해요. 상소를 제기하면 상소를 어떻게 한다? 원심법원에 상소장을 내는데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 상소원을 송부를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원심법원에서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검사한테 보내요. 그리고 검사가 다시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쓸데없이 이렇게 하면 재판이 더 늘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헌 결정.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판례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2번 있죠? 자, 뭡니까? 항소법원의 기록 송부 시 검사를 거치도록 했다. 거칠 필요가 없는데 거친다 이거죠.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속한 재판 제도의 구현 해가지고 여러 제도 있고 밑에 공판 준비 절차, 그다음에 제척 기피 내용들 쭉 나와 있는데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가보면은 제가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려고 하니까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죠? 조금 할 게 좀 따로따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